작년 여름 나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몇 달에 걸친 계획 끝에 마침내 5명이 모였다. 여행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산골 마을로 정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인터넷에서 몇 장의 예쁜 사진과 훌륭한 후기를 보고 기대를 품고 출발했다.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했다. 교통체증으로 예상보다 더 늦게 도착했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다.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편말에는 삼계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변엔 한적한 산림과 작은 농가들이 널려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서 우리는 서둘러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친구 중 한 명이 예약한 곳으로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였다. 겉보기엔 예쁘고 아늑해 보였지만 어두운 밤중에 도착하니 약간은 쎄하게 느껴졌다.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약 당시 받은 메시지에는 문이 열려 있을 테니 바로 들어가라는 내용뿐이었다. 우리는 살짝 긴장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깨끗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집안 곳곳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남자의 초상을 담고 있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사진 말이다. 사진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우리는 피곤했기 때문에 서둘러 짐을 풀고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한층 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갑자기 거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부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였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웃으며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우리는 참지 못하고 모두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으로는 어두운 숲속만이 보였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나는 겁을 먹지 않으려 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 중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거 농담이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거지? 한 친구가 상대방을 쏘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사진을 원래 위치에 다시 걸어놓은 뒤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특별한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우리의 긴장을 더욱 높였다. 우리는 다음날 산을 등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창문 밖에서 들리던 그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숲속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주변은 잿빛 안개가 가득했고 나무들은 손을 뻗는 듯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서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낡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 안에는 우리가 봤던 그 남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들 속 남자는 점점 더 흉측한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깨어난 장소는 내가 잠든 방이 아니었다. 나는 집안의 거실, 사진이 걸려 있던 공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나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거실로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밝아온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역시 그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고 누군가 자신들의 방을 기웃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서둘러 짐을 싼 뒤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마을의 노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노인은 우리가 묵었던 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은 원래 마을에서 인기 많았던 한 청년이 살던 집이었지. 하지만 그 청년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 아마도 그의 영혼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군. 우리는 소름이 끼쳤다. 그러면서도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을 떠올리며 한층 더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다시 탐험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내 꿈속에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서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우리가 목적지로 정한 곳은 도시 근교에 있는 오래된 별장이었다. 이 별장은 몇 년 전부터 버려져 있었지만 우연히 온라인으로 발견한 사진 속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탐험 겸 밤을 보내기로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도착해서 장작을 모은 뒤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변으로 둘러앉았다. 고요한 산속에서는 여름밤의 짐승과 곤충들의 소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닥불의 따뜻한 불빛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며 공포를 덜어주었다. 술을 조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첩과 빛바랜 노트가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노트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노트는 1970년에 이 별장에서 살았던 소녀의 일기장으로 보였다. 오늘 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 창밖에서 누군가 날 부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 마치 공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해. 일기장의 내용을 읽을수록 우리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소녀는 늘 밤마다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일 거라며 대수를 떨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틈새를 지나친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리는 별장 속에서 우리는 잠을 청했다. 잠결에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꿈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으나 계속해서 불러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분명히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떠나지 마. 나는 얼어붙은 채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내 심장은 두려움에 미친 듯이 뛰었다. 가까스로 몸을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다. 가슴 한켠이 싸늘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또다시 들렸다. 함께 있어줘. 그 목소리는 내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지쳐 의식을 잃었다. 아침에 친구들이 나를 깨웠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얼굴의 표정을 본 친구들은 한투적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에게 밤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모닥불을 피울 때만큼 따뜻했던 우리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우리는 이 불길한 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짐을 싸서 빠르게 차에 탑승한 우리는 서둘러 별장을 떠났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별장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몇 년 후 우린 다시 모여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 우리의 삶은 별장을 떠났어도 전혀 전과 같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집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 예외가 없었다. 그 소녀의 영혼이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린 결국 그 벗어날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 직업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날 밤에 소름 돋는 기억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이다. 밤이 깊을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당신도 그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 나는 신촌에 있는 작은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다. 신촌은 대학생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취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막상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막 등록금도 내고 방도 구했으니 부모님의 지원도 줄어들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했는데 내가 선택한 곳은 작은 원룸형 자취방이었다. 그 자취방은 건물도 낡았고 복도는 항상 음침한 기운이 돌았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방도 적당히 넓어 나는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취방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항상 누군가가 내 방을 기웃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불쾌한 기운이 계속해서 느껴져 나는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 이튿날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나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지만 물이 새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 번은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방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는 순간 방 안의 냉기가 갑자기 느껴졌고 소름이 돋아온 몸을 겨우 움직여 불을 켜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느낌상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자취방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옆방에 사는 대학생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 보았다. 친구는 신촌의 자취방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자기도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은 겪은 적이 있지만 대체로 그냥 무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겪은 일들을 듣더니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면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혹시 이 방에 서랍이나 옷장의 문제의 원인이 있을지도 몰라. 예전에 몇몇 자취방에서는 그런 것들 속에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됐었다고 하던데 친구의 충고에 따라 나는 방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작은 나무함을 찾게 되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나무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몇몇 낡은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표정이 없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편지들에는 여성의 이름과 함께 그가 겪은 무서운 경험들, 그리고 당시 지내던 자취방에서 일어난 괴이한 현상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편지에는 도망쳐야 한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나는 급하게 나무함을 닫고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머물 자신이 없었고 결국 다른 자취방을 알아보아 이사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각인시켰다. 지금도 신촌의 그 자취방은 누군가에게 렌트가 되겠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무더운 여름밤 나는 학원에서 늦게 끝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무섭게도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나의 어두운 길을 채워주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늘 똑같았다. 오래된 고가 밑을 지나 작은 골목을 꺾어 오래된 거리에 도착하면 집이 보였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고가 밑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찝찝한 기분이었다. 고가 밑으로 들어섰을 때 그 찝찝한 기분은 한층 더 심해졌다. 특히나 그 고가는 아주 오래되어 기괴한 이야기도 많았고 밤에는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감이 맞길 바라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설아야 하는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움찔 놀라며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거리에는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소라야라고 불렀다. 내 이름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고가 밑을 벗어났다. 마을로 들어서면서 조금 안심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에 다다랐을 때 다시 그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 나를 뒤쫓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급하게 닫고 신발을 벗고 있다가 갑자기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내 뒤에는 검은 실루엣에 어떤 존재가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한순간에 뼛속까지 오싹해지며 온몸에서 식은 땀이 솟구쳤다. 소라야.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가깝게.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다시 볼 때는 그 존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침대에 뛰어들 듯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나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더 이상
그 존재나 목소리를 느끼지 못했다. 공포는 조금씩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오니 낡고 검은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 본 일기장이었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펼쳐봤다. 1990년 7월 15일. 내 이름은 김진수다. 오늘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봤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일기였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나갔다. 일기에는 김진수라는 사람이 겪은 공포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소라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소라라는 소년이 고가 밑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영혼이 고가 밑을 떠도는 듯해요. 그 영혼은 밤마다 행인들에게 자신을 알아봐 달라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이 불렸던 그날 밤 고가 밑을 지나며 듣던 그 소리가 그 영혼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 영혼을 알아채고 그 긴장감과 공포를 느꼈다는 것도. 나는 갑자기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고가 밑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일기장이 내 방에 나타난 이상 내 안에서는 그 사건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오래된 고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친구는 그 고가 주변에서 이상한 걸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너 혹시 소라 알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도 그 고가 밑에서 소라란 소년을 보고 왔대. 그 영혼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소라의 영혼은 여전히 그 고가 밑을 떠돌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성묘를 가는 길에 그 고가 밑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소라야,